인간의 본질, 특히 악과 죄, 인간의 본능적인 야만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가였어요. 히브리어로 바알세불은 사탄, 악의 괴수를 의미합니다.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문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19권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을 읽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무리해서 이 책 왠지 재밌을 것 같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제목의 인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대왕 파리가 나오나? 여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 설마 프랑스 파리는 아니겠지? 어쨌든 범상치 않은 강렬한 내용이 나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윌리엄 골딩이 이 소설을 계기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파리 대왕이라는 이 제목이 히브리어 바알세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은 사탄, 귀신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커졌겠습니까? 먼저 간략하게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 도쿠 리뷰로 풀어보겠습니다. 윌리엄 골딩은 1911년 항구 도시인 영국 호널주 뉴키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여성 참정권 운동을 지지하는 진보적 여성이었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 브레이스노스 칼리지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연과학을 공부하다가 2년 후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시 29편을 묶어 첫 책을 냈는데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친구가 출판사에 원고를 갖다 줬던 것이고 골딩 자신은 이 책을 한 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습작으로 써서 본인 마음에도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졸업 후에는 솔즈베리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와 철학을 가르쳤고 28살이던 193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그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골딩은 해군으로 참전해서 비스마르크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 여러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 소설의 무대가 섬인데요. 골딩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고 해군 참전 경험도 있고 바다와 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전쟁의 경험으로 골딩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소박한 이상주의를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는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 1961년 50세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일과 집필을 병행했습니다. 1954년에 나온 파리 대왕은 학교에 있을 때 쓴 골딩의 첫 소설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3편의 장편을 쓴 게 있었다는데 첫 시집이 실패해서 조심스러웠을까요? 이 파리 대왕을 첫 소설로 출판했고 이 소설이 그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골딩의 집필 스타일은 구상을 오랫동안 하고 짧은 시일 내에 초고를 쓰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자들은 28일 만에, 핀처 마틴은 단 16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자유낙하, 첨탑, 피라미드, 전갈, 눈에 보이는 어둠, 통과제의 등의 소설이 있고 희곡 노스의 나비, 에세이집 핫 게이츠 등의 작품도 있습니다. 1980년에 통과제의로 부커상, 198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요. 1988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자귀를 받았습니다. 작가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작가도 있지만 하나 또는 소수의 주제에 깊이 천착하는 작가도 있죠. 골딩은 후자에 속하는 작가였습니다. 인간의 본질, 특히 악과 죄, 인간의 본능적인 야만성을 집중적으로 다룬 작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당면 현실의 문제보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실존의 문제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죠. 골딩은 1993년 신부전증으로 82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파리 대왕 외에도 314권 피라미드, 347권 상속자들, 419권 핀처 마틴으로 골딩의 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유독 기대가 컸던 작품 하면 몇 주 전에 리뷰했던 나의 미카엘이 떠오르네요. 책 뒤에 있는 간단한 설명과 작가의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힘들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작품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이 되시죠? 개인적으로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감상은 다를 수 있겠죠?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긴 했지만 채널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 솔직한 리뷰를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왜 별로였는지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무려 6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작품 좋았던 분이 계시다면 그 보석 포인트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던진 주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본 부분도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소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섬에 조난당한 아이들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왜 가고 있었는지, 왜 섬에는 아이들만 내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태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에 불이 붙었고 바람 때문에 바다 쪽으로 쓸려가는 걸 본 아이가 있다는 걸 보면 비상 상황에서 일부 아이들이 섬에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렐프라고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섬에 있는 아이들은 크게 6살 이쪽 저쪽의 꼬마 무리와 약간 큰 아이들 무리로 나눠지는데 최고 연장자급에 속한 렐프의 나이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 12살이 조금 지났고 아직 사춘기로 접어들지는 않았다고 나와요. 이런 아이들만 고립된 섬, 무인도에 있게 된 거죠. 렐프 아이들은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어른들이 없는 자신들만의 공간, 엄청 신나합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구조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 첫 도입만 보면 흥미진진한 청소년 소설의 무대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섬을 다녀보면서 섬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무리가 모일 수 있는 분홍색 화강암 고지대도 있고 수영할 수 있는 초호라는 데도 있었어요. 나이가 서로 다르고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대장을 뽑아야죠. 바로 그때 대장이 된 사람이 렐프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집이 큰 편이기도 했지만 렐프가 초호 속에서 발견한 큰 소라, 무리에게 회집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소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입이 너무 흥미진진하잖아요. 고립된 그 작은 사회에서 기질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서로의 개성을 드러낼 것이고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벌어질 정치, 민심, 암투 이런 걸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설은 왜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독서 모임의 한 멤버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째로 궁금한 정보 위주로 소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가와 저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일단 섬에 있는 아이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야?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섬에서 지낸다고 하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고요. 각각의 심리 묘사도 저에게는 참 불충분하게 느껴졌어요. 주요 인물인 사이먼과 돼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 또 서로 치고받고 찌르면서 싸웠을 때, 왜 그 충격이 인물들에게는 그리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죠? 섬에서 총 며칠, 아니 몇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건지 저만 궁금한가요? 반면 저는 섬의 세세한 풍경 묘사는 따분하게만 느껴졌답니다. 둘째로 생각보다 흥미진진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팅 속에서요. 가령 아이들은 산속에 있는 불가사의한 짐승을 두려워하거든요. 거대하고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해요. 하지만 독자는 그게 낙하산에 걸린 시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셋째, 이 소설의 핵심은 순진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야만적인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가에 있을 텐데 그 과정에 그리 수긍이 되지 않았어요. 렐프에 맞서는 대장이 되고 싶었던 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다 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잔인무도한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공감은 안 돼도 이해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 과정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넷째, 소설에서 조심해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살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도 우연의 일치가 생기긴 하죠. 하지만 잦은 우연의 일치는 소설의 핍진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소년들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봉화를 피워 올리는데요.
하필 그 불을 꺼뜨린 날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소설 후반부에 가면 렐프 패거리와 제게 패거리가 나눠지거든요. 제게 패거리가 밤에 몰래 렐프네 패거리로 불씨를 훔치러 오는데 훔치질 못하죠. 하필이면 그날이 밤에는 더 이상 봉화를 피우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었으니까요. 다섯째, 독자가 직접 느끼거나 판단해야 할 부분을 화자가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은 좀 김이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두 우두머리 렐프와 잭, 두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독자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경험도 감정도 판이하게 다르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동떨어진 존재였다. 이렇게 말해줘 버리면 재미가 없죠. 특히 마지막 페이지, 렐프는 잃어버린 천진성과 인간 본성의 어둠과 돼지라고 하는 진실하고 지혜롭던 친구의 추락사가 슬퍼서 마구 울었다. 이거 너무 친절한 정리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번역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파리대왕 번역이 참 말이 많은데 어떨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사실 몰랐던 정보긴 한데 일단 염두에 두고 읽어봤습니다. 무슨 논란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한자어가 많고 좀 올드한 번역이죠.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성숙한 소년을 숙성한 소년이라고 한다든지 주머니를 봉창, 콧대가 꺾였다는 말을 야코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으시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인정하는 편인데 옛날 만화영화 같은 어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아쉬웠던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이 소설의 제목 그리고 작가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목 얘기입니다. 파리대왕.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바알세불은 사탄, 악의 괴수를 의미합니다. 이 소설에서 정확하게 파리대왕이라는 명칭을 쓴 아이가 있어요. 바로 사이먼이라는 신비스러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덤불 속에서 자신만의 편안한 은신처를 찾았는데요. 하필 그 안에 있을 때 멧돼지를 사냥한 잭의 무리가 그 앞 공터에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큰 짐승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사이먼의 그림자를 보고 잭이 혹시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멧돼지 머리를 나무 꼬챙이에 제물로 걸어두고 갑니다. 잭의 무리가 돌아간 후에 사이먼 눈앞에 그 멧돼지 머리가 떡하고 있었겠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돼지 머리에 파리도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이먼은 그 파리대왕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파리대왕은 자신이 아크 자체이며 아이들의 일부분이라는 메시지를 사이먼에게 보냅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있는 악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알레고리적이긴 하지만 일단 강렬하고 작가가 던지는 주제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목으로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문제.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물론 실제로 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긴 하겠지만요. 이 작품에는 감동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기질과 역할이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그래도 우정이나 의리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런 게 나타나질 않아요. 작가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골딩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그 전쟁을 계기로 소박한 이상주의를 버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전쟁 앞에 그동안 쌓아올린 문명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골딩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문명사회에서 중요했던 법과 규칙, 질서, 이성 같은 것들이 야만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그럼 작가는 문명 같은 겉껍질은 그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렐프와 잭이라는 두 리더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한쪽을 비판하거나 어떤 희망을 제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둘 다 제대로 된 리더감이 아니거든요. 야만성의 끝을 보여주는 잭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돌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구조되기 위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규칙을 무시합니다. 독단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에 반해 렐프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자질은 부족한 아이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일을 주저해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뭐랍니까? 그 규칙을 지키게 할 힘이 없는데요. 결정적으로 랠프는 자기 사람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리더였어요.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문명의 허망함, 인간 본성에 대한 절망뿐이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죠.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각종 야만적인 폭력으로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살고 여전히 문명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소설 속에서 그 힘을 발견해 보고 싶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두 가지 답을 얻었는데요. 첫째는 외부의 도움입니다. 소설 마지막에 보면 랠프를 잡기 위해 잭 패거리가 불을 지르거든요. 그 불이 큰 불로 번지는데 그 연기를 보고 지나가던 배가 옵니다.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어른들이 도착한 거예요. 어른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악의 소굴이 된 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혼자서는 못 일어나도 옆에서 일으켜주는 힘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악을 고립시키는 다수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잭의 패거리가 야만적인 무리로 변하기 전에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잭이 자신을 따를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랠프를 대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잭을 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하고 안 놀아 였습니다. 그때 그는 별로 위협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은 세력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계속 잭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혼자 그러다 잿불에 죽었겠죠. 문제는 아이들이 잭에 붙기 시작했고 그 야망에 권위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랠프 패거리는 참 무력했어요. 그냥 몇 명 안 되는 자기들끼리 살자고 하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기대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린 오랑캐가 아니야. 하고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야만성이 모습을 드러낼 때는 그 야만을 고립시키는 다수의 의지적인 행동.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자체는 제 기대와 달랐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독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참하게 죽은 첫 피해자 사이먼을 고르겠습니다. 좀 신비스러운 아이죠.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가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온 아이들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순수하게 희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사이먼이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인간의 야만성에 대한 통찰도 가지고 있었죠. 섬에 있던 아이들 중에 가장 덜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 골랐습니다. 윌리엄 골딩은 인간 본성의 악함, 야만성에 깊이 천착했죠.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 저는 인간의 본성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과 악이 선택을 기다리는 상태로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본성을 발현시킬까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그래서 의지로 잡으려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잭의 패거리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야만성을 억누르지 않고 분출시켰습니다. 랠프 무리는 야만성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선한 의지 또한 없었습니다. 의지. 윌리엄 골딩은 제게 그 단어를 주지 않았지만 이 소설은 제게 그 단어를 주었습니다. 문학이란 것이요. 그냥 문학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책은 한국 단편 문학선 2권. 벌써 20권입니다. 11작가의 단편 13편이 실린 소설집입니다. 지난 1권은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주로 식민지 시절에 쓰여진 단편이었다면 이번 책은
황순원의 황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1950에서 60년대 소설들입니다. 전후 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지, 혹시 큼지막한 공통점으로 잡히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번역에 문제가 없는 모국어 소설 이번 주 같이 읽어보시지 않겠어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